임진철 직접민주 마을자치 정비의 책임자를 해서 앞으로 사역할 마을보호 시대를 위한 아젠다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진철이라고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 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문동훈이 선진국이라는 책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촛불 시민혁명의 대의를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조정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뒤돌아보니 후진국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문동훈이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갑작스럽게 뒤돌아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렸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은 이제 담대한 친사의 플랜, 부제는 마을보험 지구 연방인데 아마 안승준 선생님께서 아마 이 책을 보시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 부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좀 연구를 좀 들여다보니까 소진국적 민주주의와 개발구상 중진국적 민주주의와 선진국적 민주주의가 아주 확연히 달라요. 후진국적 민주주의는 무기만 민주주의, 권위주의 체제죠.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나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같은 게 전형적인 후진국적 권위주의 체제죠. 근데 이 중진국형은 소위 개발도상국 시대에 나타나는 중진국형인데 요거는 외발민주주의입니다. 외발민주주의. 그러니까 대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제라고 불리는 이 외발민주주의 굉장히 불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양발민주주의로 바꾼다. 이 직접민주주의 민치체제, 직접민주주의 민치와 대민주주의 통치가 서로 협업하면서 융합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안정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체제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 민주주의 체제의 두 가지 유형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모델이고 프랑스 모델이죠. 스위스 모델은 읍면동 주민자치 마을화구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라는 칸톤과 그 앞에 보면 칸톤, 연방정부가 상중체제로 이 보충성의 원리와 연방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 노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양반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가 한계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국가인데 심각한 저출산과 지역소멸을 맞이하면서 이 읍면동 자치를 2002년도에 헌법에 등재를 시키고 자치구권 체제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협치하는 구조로 국정을 완전히 바꾸면서 저출산과 소고령화와 이 지역소멸의 문제를 극복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중진국, 소위 중진개발구상 중진국형 민주주의, 외발민주주의, 한발민주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한발민주주의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프랑스 정치학자 중에 자크 랑시에르가 있어요. 이 양반은 민주주의를 치안과 정치로 두 개로 나눠요. 치안이라는 건 지배 엘리트가 권력 행사하는 게 치안인데 보통 대민주주의 정치를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개소리 많아라. 그건 치안일 뿐이다. 지배 엘리트 권력 행사일 뿐이다. 그리고 정치는 몫이 없는 자들이 몫을 쟁취하고 서로 나누는 행위가 정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치안과 정치를 민치와 통치로 이렇게 바꿔 불러봤어요. 직접민주주의 민치는 국민반
국민소환, 국민투표라는 이 직접민 시민정치하고 읍면동 선출제를 통한 주민자치 마을과학 체제를 마을 자치적으로 만드는 이 주민자치하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으로 추천제로 구성되는 시민의회라는 국가 수비 공론기구를 만들어서 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이 시민정치와 주민자치와 공동정치 세 개가 제대로 굴러갈 때 직접민주 민치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다. 근데 이 대민주주의 통치는 소위 고위 공무원들, 공무원들에 의한 관치와 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한 대의정치, 이 관치와 대의정치를 통칭해서 이제 통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기국형 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형으로 나아가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함께하는 구조로 발전하지 않는 좀비민주주의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그 좀비민주주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엘리트 카르텔 독재입니다. 두 번째는 팬덤정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조지슨이라는 부패 위험으로 너무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트 카르텔 독재는 소위 이 대의민주주의 허점을 잘 활용해서 검찰과 언론과 재벌과 정치권에 포진되어 있는 엘리트들이 고위공무원과 선거로 된 대의정치인들이 서로 편먹고 조직적으로 뭉쳐서 서민대중을 등쳐먹는 게 이 엘리트 카르텔 독재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팬덤 정치는 사람들이 자치를 할 줄 모르고 직접민주주의 자치를 할 줄 모르고 통치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통치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만 하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치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팬덤 정치를 나타나는 건데,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새끼 사자를 갖다가 10m, 가로 10m, 세로 10m의 동물원에 키웠어요. 한 5년 키우니까 어른 사자가 됐죠. 성체 사자가 됐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 한 100만 평 정도의 동물공원, 100만 평 정도의 동물공원 사파리를 만들어서 거기 동물원에 있는 어른 사자를 거기다가 방출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어른 사자가 얼씨구나 좋다 그냥 푸른 초원을 내달릴 줄 알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로 10m, 세로 10m의 동물원을 변경해서 100명을 놀던 그대로 100만 평의 초원에 방출해놨는데도 가로 10m, 세로 10m의 동물원 변경은 100명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민치, 직접민주 자치라는 민치 훈련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통치 행위에 대해서, 관치에 대해서 반응하고 조건반대로 반응할 뿐이지 전혀 자치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체 사자가 어떻게 초원을 내달렸습니까? 야생 적응 훈련 조련사에 의해서 달리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친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 이후에 성체 사자가 초원을 내달리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군사독재에 타도하고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민주주의를 했지만 우리한테 이런 직접민주주의, 민치에 대한 훈련도 안 되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한다는 어떤 상상의 사회 같아가지고 계속 통치자들의 현란한 카르텔 부패나 독재에 대해서 막 박수치고 팬덤 정치와 인기 정치인들한테 박수치고 막 꽁무니 따라다니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부추기는 게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좀비 민주주의를 전락된다는 좀비가 뭡니까? 영혼 없는 산송장들이 날아다니는 게 좀비 아닙니까? 좀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 영혼이 없는, 자치가 없는, 민치가 없는 이 대민주주의가 잘못 퇴행을 하면 좀비 민주주의 전락돼요. 지금 현상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립형 민주주의,
그러니까 한국은 그 보통 경제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면 이제 선진국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어떤 첨단 기술을 우리가 수역형 경제에서 끝나가지고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경제를 우리가 일으키면서 선진국 경제를 나아갔죠. 그래서 경제는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났어. 문화도 BTS나 이런 영화, K-pop, 영화 이런 부분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문화도 선진국적으로 가버렸는데 유독 정치만 이 외발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선거 통치제를 못 벗어나면서 이 종교민주주의로 좀 전락되면서 윤석열이 등장하고 뭐 유튜브들이 난리치는 그 종교민주주의, 패권정치만 안 받아.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 대부분은 그 개헌을 해야만이 국민투표를 해낼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 200석 이상 3분의 2가 돼야 개헌이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면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핀란드나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 절반의 그 개헌 어떤 국민 입법권을 절반이라도 행사하자. 그래서 국민투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가 1% 정도가 모여서 그 법안 발의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더 3% 정도가 이걸 국민투표 붙이자해서 국민투표를 붙여버리면 국회에 올려서 근데 국회가 그걸 오케이 하면 이제 바로 집행이 들어가는 건데 국민투표를 거쳐서 올라온 발의는 지금까지 핀란드나 대만에서 한 번도 거부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을 갖다가 기초자치정부를 만드는 것도 이게 헌법에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 읍면동장 선출제를 통해서 마을자치정부를 만들고 마을공학 같은 험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정치는 죽어도 안 하는 대의정치. 자기 권한과 그 밑에 쫄개들을 거느려야 하는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민위회 같은 인구 통계학적 그 대표성을 가진 한 300명 정도의 그 시민위회 의원들을 모집을 해서 수의 토론을 해 나가면 전 국민이 그걸 텔레비에서 그걸 보고 하면 얼마든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 가지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국회의원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본과 권력이 포획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기득권들은 계속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민중들은 국회의원 수를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900명 돼버리면 그거 포획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추첨되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이 세뇌돼가지고 국회의원들 보시니까 계속 줄여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기득권의 정치로 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 시민의적 수비를 못했지만 상당한 수비를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방향으로 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꼭 개헌이 아니라도 우리가 좀 이번 선거에서 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발휘해서 아까 그런 국민투표 절차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 그 다음에 시민의회 절차법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충분히 우리가 좀비민주주의의 함정으로 나라로 빠지지 않고 다시 프랑스 모델이나 스위스 모델로 선진국 민주주의로 성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와 문화를 발목 잡지 않고 경제와 문화와 정치가 함께 한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마을공화국, 마을연방민주공화국,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이라는 3중 체제로 이 국제질서를 재편했다고 보는 거죠. 그 기후위기와 그 불평등의 위기와 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이런 국제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세계를 다시 재편하는 그런 꿈을, 그런 이상과 비전과 꿈을 우리나라가 꿈꿀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고맙습니다.